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수의 인덱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타이밍을 뭐 S&P를 500에 이제 펄을 보고 PR을 보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도 굉장히 좀 잘하시는 영역이고 일반인 분들 제 생각에는 사서 모으는 전략이 가장 좋은 그렇죠. 전략 왜냐하면 그 같아요. 마켓 타이밍은 그 ETF가 마켓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네. 냅두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비용 적게 들고.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 데 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합니다. 네, 이상건 전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9144번님이요. 이상건 전무님 자녀분들을 위한 주식도 많이 갖고 계신가요? 아하. 자녀들을 위한 주식. 전 자녀가 하나고 좀 늦게 나가지고요. 네. 아이가 지금 중학생인데 10년 전에 그러니까 1,500, 500, 2,000 증여하고 또 좀 10년 지났으니까 또 1,500 증여를 했죠. 1,500, 2,000 증여를 하고 그래서 증여한 자금은 지금 펀드에 장기 투자하고 있고 네. 일부는 이제 주식을 하고는 있죠. 근데 해외 주식을 조금 많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펀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 중학생 자제분도 자기의 수익률이나 이런 거를 보고 있나요? 일도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게임. 게임.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 아이디어를 준 게 일본의 프롬소프트라는 그 게임 회사의 그 소프트웨어가 그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에 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그 회사가 좋다. 네. 요번에 이제 신제품이 나와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사봤는데 자기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관심은 없어요. 그쵸. 네, 네. 아직은. 우리 게임 하는 거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게임에. 자, 이게 바닥 확인 논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예. 주식 바닥은 솔직히 아무도 모르죠. 오직 신만이 아는 영역이고요. 그쵸. 네, 이걸 그리고 어떻게 이게 알겠습니까? 투자 그 거장 대가들 사이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오크마트 트리 하워드 막스라는 굉장히 뛰어난 투자가죠. 이분은 이제 역발상 투자가라고 그래서 남들이 이제 공포에 질려서 그 주식이나 자산을 팔아 제낄 때 그때 이제 좀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며칠 전에 이제 글을 썼죠. 네. 이 사람 주주서한 이렇게 이 사람이 보내는 고객들한테 보내는 레터가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서 나는 드디어 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바닥을 맞추려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짓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지금은 충분히 싸다. 그래서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 일부 투자 전문가들은 아직은 더 확인해야 된다. 예, 이게 지금 여기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이런 문제들이 과거와 달리 그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는 그 주로 기름값에 연동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게 지정학적 질서, 네. 그 다음에 그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다음에 국제 분업 질서가 있으면서 굉장히 기업들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그 지역주의로 돌아가면서 블록 경제가 되면서 이런 기업들의 장기적인 그 수익성도 떨어지고 비용이 증가 요인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면들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뭐 분명한 거는 네. 제가 뭐 큰 전문가는 아니지만 분명히 싸지기 시작한 건 분명하다. 예, 그거는 이제 그렇죠. 바닥은 아무도 알 수 없죠. 네, 뭐 또 약간 이런 분들, 오늘이 바닥이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한두 번은 맞춰도요. 예, 그 틀림이 훨씬 많이 틀려요. 그렇죠. 네. 뭐 이런 지표가 완벽한 지표는 아니지만 PBR 우리나라 코스피 PBR 같은 경우 일이 지금 안 되고요. 네. 청산가치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퍼 같은 경우에도 뭐 충분히 PR도 내려와 있고 네.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많을 때 거의 한 20이 넘어갔었는데 30 가까이 갔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15%대 중반으로 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두고 뭐 또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많이 내려오긴 내려왔다. 싸지긴 싸졌다. 이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듣고 혹시 바닥인가 보다 사야 되겠다고 그러시라고 그거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예. 그 정도까지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주제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주제는 액티브 펀드냐, 패시브 펀드냐. 네, 이렇게 해볼까요? 예, 네. 이게 간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선택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액티브 펀드, 즉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펀드가 있고 패시브 펀드, 수동적으로 운영하는 펀드가 있는데 액티브 펀드는 말 그대로 펀드 매니저가 종목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당연히 이거는 패시브 펀드는 S&P 500과 같은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시장 수익률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펀드 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고르고 그러다 당연히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건비 줘야죠. 쉽게 인건비도 말해서. 줘야 되고 네. 예. 펀드 매니저 월급 많이 받거든요. 네.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액티브 펀드의 존재 근거는 그 패시브 펀드를 이겨야 돼요. 그럼요. 그렇죠. 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S&P 500의 둥어보다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액티브 펀드는 좀 더 비용이 비싸고 적극적으로 운영되는 펀드고 그 패시브 펀드인 수동적 펀드의 가장 대표적인 뭐 S&P 500 같은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은 저비용, 비용이 거의 안 들죠. 굉장히 저비용으로 내가 장기간에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이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 뭐 피터 린치 같은 투자의 대가 스타 펀드 매니저를 만났다면야 그렇죠. 정말 럭키한 거지만 이런 통계 한번 전해 주시죠. 평균적으로 액티브 펀드 이제 펀드 매니저가 네. 막 이거 맞아 틀려 바닥이 네. 아니야 해서 운용하는 것과 시장 그대로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 성과 비교가 좀 가능하죠. 지금 피터 린치 얘기하셨는데 피터 린치 책을 읽어보게 되면 네. 액티브 펀드가 좋느냐 패시브 펀드가 좋느냐에 대한 대목이 나오는데 피터 린치는 본인이 액티브 펀드 매니저 출신이고 자기가 또 계속 액티브 펀드 매니저 회사의 부회장이자 고문으로 있다 보니까 이인자, 예. 어느 거 좋다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예. 책에서.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액티브 펀드의 75%가 패시브보다 성과가 나빴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펀드 것 같아요. 똑똑한 펀드 매니저 분들이 열심히 한 펀드의 75%가 그 시장 수익률보다 못 미치는 수익을 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더 중요한 거는 그 액티브 펀드 중에서 아주 진짜 너무 못한 것들은 아예 펀드를 청산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수의 네. 액티브 펀드가 그 패시브 펀드보다는 성과가 안 좋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여기서 질문. 그 네. 25%는 예. 좋잖아요. 그걸 고른다면은 그렇죠. 어때요? 당연히 이제 그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죠. 이것이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네. 이따가.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액티브 펀드의 이제 회전율. 그 주식을 사고 파는 거죠. 회전율이 높게 되면 거기서 주식 거래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때 리서치도 해야 되고 펀드 매니저 급여도 줘야 되고 또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발생한 수익이 한 20% 정도로 성과 보수로 가져가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 비용 때문에 네. 그 오히려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액티브 펀드가 패시브 펀드보다 비용 요인 때문에 성과가 좋지 않았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도 25%의 승자가 있지만 예. 이거 역시도 청산된 거 포함시키고 그러면 뭐 더- 수수료 뭐 다 하면 더 줄어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미 사라진 이 펀드 남아 있는 생존한 펀드만 가지고 데이터를 내는 거지 만들었다가 너무 이제 운영이 못 해가지고 없애는 펀드들도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작은 소형 펀드들은 그 금감원에서 이제 청산하라고 그러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고객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사실은 25%보다도 더 적을 것으로 봐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아, 그럼 확률이 진짜 많이 떨어지네요. 예, 시장을 이길 주식형 액티브 주식형 펀드를 고르기가 이렇게 어렵다면 예.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나섰네요. 워렌 버핏 온께서 한번 나랑 붙어 보자. 보겠나. 예.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네. 2007년 12월 19일 날 워렌 버핏 온께서 50만 달러 내기를 제안합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네. 50만 달러를 걸고 S&P 500 내가 추천하는 S&P 500 인덱스와 그다음에 헤지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오브 펀드. 그러니까 이제 펀드라는 것은 뭐냐면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들이 제일 좋은 펀드를 골라서 투자해라. 음. 그것도 이제 전문가들이 운영한 헤지 펀드에 네. 이걸 해가지고 두 개가 시합을 붙고 이 경쟁자로는 프로테제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참여를 합니다. 이 펀드 오브 펀드를 해서 5개의 펀드를 선정했는데 이 펀드 오브 펀드니까 또 아래 또 투자할 게 있잖아요. 네. 하단에. 네. 그러니까 총 한 200개 정도의 펀드에 투자했다고 그래요. 또 당연히 이제 굉장히 성과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헤지 펀드에 투자를 했겠죠. 네. 이 결과는 어땠을까? 뭐냐면은
참 안타깝게도 액티브 헤지 펀드가 참패를 합니다. 수익률 결과좀 알려주세요. 10년간 물론 네. 이거에 대한 반론이 있어요.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오르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더 잘했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네. 하더라도 사실 궁색하다고 이제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 5개 헤지 펀드, 그러니까 먼저 S&P 500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은 10년간 125.8%, 그 2배가 넘는 거죠. 연평균 8.5%를 땄어요. 네. 5개 헤지 펀드 중에서 최고 수익률은 87.8%. 최고 수익률이 연평균 6.5%. 가장 성과가 나빴던 거는 10년간 21.7%, 연평균 2.0%. 그리고 5개의 펀드 오브 펀드 모두 다 S&P 500에 져서 프로데제 파트너즈 여기서 이제 50만 달러를 냈죠. 그래서 버핏이 후원하는 오마하의 걸즈 잉크 오브 오마하라는 그 여성 그 소녀들이죠. 이런 단체에다가 이제 기부를 결국은 하게 되는데 이거 잘못 고른 거 아니에요? 네? 이 5개 펀드를? 그래서 이제 버핏이 그 자기가 쓴 글을 보게 되면 네. 이게 가장 이렇게 수익이 나빴던 가장 큰 원인은 너무 많은 그 성과 보수를 가져갔다. 그들이 이 예. 액티브 펀드들이. 예, 그래서 이제 또 헤지 펀드고 그러기 때문에요. 공모 펀드가 아니거든요. 헤지 펀드이기 때문에. 예. 뭐 하여간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다 패시브라고 하죠. ETF나 인덱스 펀드 드는 게 옳은 건가요? 이 액티브로는 희망이 없는 건가요? 그 버핏도 네. 물론 훌륭한 투자가가 운영하는 펀드가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것을 확률적으로 찾기는 쉽지가 않다. 많이 발견하기 어렵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펀드 수익률이 좋으면 그 펀드 수익률을 보고 돈이 막 몰려요. 네. 그럼 예를 그렇죠. 들어서 여러분들 10억짜리 펀드 운영하는 거와 1조짜리 운영하는 펀드는 완전 달라요. 네. 어려워요. 훨씬 네. 어려워요. 그래서 버핏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옛날에 투자조합을 운영하다가 그 투자조합을 청산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펀드 규모가 커져서 자기가 편하게 운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버크셔에도 주식으로 다 바꿔주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펀드 규모가 커지면 수익률이 둔화되는 현상이 100%는 아니지만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펀드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네. 자꾸 피터 린치가 여전히 회자가 되는 거예요. 77년도부터 90년도까지 거의 20배가 넘는 수익을 냈고 미국에서 가장 큰 펀드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피터 린치 굉장히 예외적인 인물인 거고 그래서 이런 현상을 펀드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률이 둔화되는 현상을 하는 표현 중에 그 규모의 딜레마라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ETF 인덱스 펀드야 딱딱 돈 들어온 만큼 시장 사니까 규모가 커지든 말든. 네. 그러면 버핏도 역시 ETF 인덱스 옹호론자입니까? 인덱스 펀드? 그렇죠. 버핏은 네. 이제 내가 죽었을 때 자기 부인의 몫으로 할당한 유산의 운용은 90%는 S&P 500 인덱스에 10%는 이제 현금료 써야 되니까 네. 안전한 국채 같은 데 넣어둬라라고 이미 지정을 다 해놨어요. 네. 예? 예. 물론 버핏도 참 재미난 사람인 거 버크셔 해더웨이 주식으로 가지고 있게 해도 되는데 자기 아내가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회사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S&P 500에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버핏은 계속 저도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버핏이 개인 투자들이 잘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조언식으로 하는 거 아닐까 싶었는데 S&P 500에 투자하라는 말을 수십 년간 일관되게 하고 네. 실질적으로 지금 95세가 다 되셨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100세가 되시는데 이 사람이 거의 10대부터 80년 넘게 투자를 하면서 어찌 보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인덱스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그 버핏과 같이 거의 한 세기 가까이 투자해온 투자대가 입장에서 볼 때 개인들한테 좀 저비용으로 네. 장기간에 걸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이런 반론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수가 오르잖아요. 예. 그런데 계속 투자를 하면 고평가가 돼 있는 주식을 그쵸. 계속 더 사야 더 사게 되는 게 되는- 이제 ETF의 함정이고요. 이제 주가가 급락합니다. 가령 이제 삼성전자라고는 안 하고 그냥 그런 급의 주식이 있어요. 예. 떨어질 때마다 ETF는 무조건 팔잖아요. 예. 지수를 추종해야 되니까.
이런 어떤 딜레마들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죠. 이제 미국에 네. 이제 여러분들 구글 들어가서 S&P 500에 관련된 퍼나 이런 지표들을 검색하는 게 있고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로버트 슐러 교수 같은 사람이 그 S&P 500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또 그 사람의 S&P 500 인덱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재미난데 S&P 500이 그 PER 기준으로 그 크게 이렇게 대폭락이 했던 시기가 한 2번 정도 돼요. 네. 대폭락이죠. 네. 저게 언제냐면 IT 버블 때 S&P 500 퍼가 PER이 한 30배까지 갔었어요. 그다음에 대공황 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최근에도 이제 한 20 얼마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져서 한 15 정도까지 온 거면 과거의 평균치보다 조금 낮은 거예요. 네. 일단 퍼 기준으로 보게 되니까 이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충분히 S&P 500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역사적 평균표를 봤을 때 네. 지금 15배 정도니까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또 버핏도 그 얘기는 합니다. S&P 500은 너무 비싸게만 사지 않으면 그게 괜찮은데 또 S&P 500을 30배 언저리에 샀다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뭐 7년, 8년씩 이렇게 꾸준히 가져가잖아요. 네. 그럼 또 미국 증시 지금 또 뚫고 올라왔어요. 또 그러다 보기 때문에 이게 꾸준한 게 중요하네요. 정립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폭락을 하면 더 좀 그렇죠. 추가로 더 사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더 사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무서워가지고 더 떨어질까 봐 안 사거든요. 네. 그리고 떨어지면 S&P 500 같은 것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사서 모으는 그러니까 사서 모은다는 관점에서 투자를 하셔야지 매매한다는 관점의 투자보다는 사서 모은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S&P 500 ETF 같은 것들이 좀 좋은 투자 수단이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ETF라는 게 가령 그런 우량주가 이렇게 떨어지면 ETF는 지수를 추정해야 되니까 더 팝니다. 만약에 그쵸, 인간 그쵸. 매니저가 있으면 그거 샀을 텐데 그쵸. 얘는 더 팔게 버리니까 그쵸. 내가 나서서 오히려 그래서, 적립을 예. ETF를 사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수의 인덱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타이밍을 뭐 S&P를 500에 이제 펄을 보고 PR을 보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도 굉장히 좀 잘하시는 영역이고 일반인 분들 제 생각에는 사서 모으는 전략이 가장 좋은 그렇죠. 전략이죠. 왜냐하면 그 네. 마켓 타이밍은 그 ETF가 마켓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네. 냅두면 되는 거고. 그거는 그렇죠. 내가. 비용 적게 들고. 네, 짧게요. 지금 오늘 이제 결과적으로 인덱스가 승리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식형 그렇죠. 액티브를 고르고 아닙니다.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조언 마지막 예, 해주시죠. 제가 뭐 S&P 500도 좋지만 전 액티브 펀드도 잘 고르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예. 저 같은 경우 액티브 펀드 비중이 좀 높은 사람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세 가지는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수익률이 좋다고 권하는 상품들을 무조건 믿지 마라. 네. 보통 3년 정도 수익률이 좋았던 펀드들이 그 다음에 나빠지는 게 훨씬 더 많았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률을 보기보다는 좀 그 일관성을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두 번째 펀드 규모는 굉장히 중요하다. 사이즈.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한 1조 원이 넘었던 그 주식형 펀드들 국내형 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그다음에 성과가 좋았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너무 큰 게 안 좋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은 대형 펀드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뭐 너무 작은 게 좋냐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한 3천억, 5천억 이 정도 사이즈면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뭐 1조까지 가더라도 1조가 넘어가서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것들은 네. 그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네. 마지막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투자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투자 철학. 그러니까 그 펀드가 일관성, 성장주 펀드면 그냥 성장주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 회사가 성장주다 갑자기 가치주로 가다가 이 사이클이 잘못 만나버리면 완전 폭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 팬데믹 때 성장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올랐죠. 그래서 갑자기 시장이 딱 바뀌면서 가치주가 확 올랐거든요. 네. 근데 성장주 이때 가치주 들고 있고 그러다가 계속 내가 버티다가 안 돼가지고 지금 여기 또 성장주 갈아타는데 확 그 순간, 바뀌었으니까 네. 그러면 두 번 다 폭망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버텼으면 돈을 버는데 알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주식형 펀드 이제 나눠봅니다. 액티브 펀드와 또 ETF, 인덱스 펀드, 패시브 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